대법원 95-23378 판결 보시겠습니다. 이 판결은 고등법원 95 카합 5 판결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이의 사건을 다루면서 주요 쟁점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먼저 고등법원 판결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판례는 아파트죠. 24층 중 17층을 건설하고 있는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고요.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방해금지 청구권,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환경상 이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대한민국 부산대학교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주식회사, 어떤 주택건설회사가 이제 피신청인이 됩니다. 먼저 1993년 12월 아파트 한계동 24층에 해당하는 한계동에 대한 사업 수행 승인이 이루어졌고 건축공사 착수를 한 이후에 기초공사가 완료되었고 17층 부분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부산대학교는 20m에서 40m 떨어진 거리에서 5층 높이의 첨단 과학관이 건축이 되어서 이미 완공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부산대학교에서요 기각이 되었고 항고를 거쳐서 1995년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보시면요. 24층의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에는 교육환경권이 침해되고 연구활동이나 수업에 지장이 생기며 그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교육환경권 측면에서는 해당 아파트가 부산대학교 바로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교내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어서 경관이나 교육환경 그리고 교육활동을 현저히 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요. 연구활동 수업 지장과 관련해서는 과학관 옥상에 자동 기상 관측 장비 등 최신 과학 장비 등이 설치되었는데 24층 아파트가 인근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 이 과학 장비들이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주 인구가 증가하여서 통행 차량이나 생활소음 등이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금전적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러한 교육이나 환경에 관한 손해는 다시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특히 16층 이상으로 건축하게 되면은 이 아파트를 다시 되돌리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학교가 받는 침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법령은 무엇인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근거 법령을 보시는데요. 먼저 근거 법령은 민법 217조와 헌법 23조 그리고 헌법 35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법 217조를 보시면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의한 방해 청구 금지 그리고 헌법 23조와 35조가 나와 있는데요. 민법 27조를 잘 보시면요.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다음에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일 때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들 간에 이웃 소유자들 간에 생활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는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따를 때는 어느 정도는 인용해야 되지만 그를 넘어설 때는 이제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헌법 23조 보시면은 재산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헌법 제35조에서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헌법 제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2항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법령 등에 규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법원,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헌법과 그다음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권리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의 요건 중에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법원은 개별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와 같이 이제 네 단계의 순서로 이제 고찰을 하였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권리의 성격 측면에서는 제일 먼저 환경권이 구체적인 권리성을 갖는지를 보았고요. 그리고 방해배제 청구권이 민법에 근거해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방해배제 청구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권리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먼저 밝힌 이후에 그 다음에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보았는데요. 먼저 재산권과 환경권이 이익 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보았고요. 두 번째는 수인 한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역성, 피해법익의 성질, 사회적 평가, 그리고 사회재산 행사의 의도와 공공성, 선후관계, 회피 가능성, 예측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순차적으로 고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개별 사항을 어떤 식으로 고려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지역성, 그리고 공공주택의 건축 경위, 그리고 현재 주위의 상황, 그리고 교육환경의 침해와 태양의 정도, 첨단 교육관의 설치에 따라서 발생하는 어떤 최신 과학 장비의 미작동, 경관, 그리고 소음, 교통량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인 사항들을 고려한 이후에 우리 법원은 이익 형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건축공사 금지 청구권이 취득 가능한지, 그리고 취득 가능한 건축공사 금지의 범위, 그리고 피신청인이 이제 이미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권리의 성격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환경권의 의의와 범위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그리고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헌법에서 규정한 환경권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리적인 기본권의 하나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대권이며 모든 사람에게 다같이 보장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제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권의 내용인 환경에는 자연적 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적, 문화적 유산인 문화적 환경도 환경권의 대상인 환경의 범주에 포함시키며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시설도 인간의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사회적 환경으로서 이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며 신청인이 내세우는 주장의 요지 또한 교육 환경의 일종으로서 역시 사회의 문화적 환경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헌법 제3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은 기본권의 하나이고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대권이며 보편적인 권리다라고 보았고요. 이 기본권의 하나인 환경권에는 자연적 환경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사회적 환경도 포함하고 있고요. 교육 환경 또한 이에 속한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환경적 이익을 누리는 구성원은 그 환경이 명백히 부당하게 파괴될 우려, 다시 말하면 환경 이익이 명백히 부당하게 침해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당한 침해를 사전에 거절하거나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환경 이익의 부당한 침해 방지권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부당한 침해의 위험이 있거나 이미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특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 예를 들어서 금전적 보상에 의한 해결을 수인할 수 있는 사유 등이 없는 한은 방지권에 기한 위험 방지를 위한 충분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금지 청구권을 취득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행사함으로써 환경 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을 다시 본다면 이와 같은 교육 환경도 일종의 환경권으로서의 권리성이 인정이 되며, 그에 따라서 구성원은 환경 이익이 명백히 부당하게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침해를 방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환경권의 성질과 함께 우리 법원은 방해배제 청구권의 인정 여부도 보았습니다. 자, 민법에 근거해서 보고 있는데요. 민법 217조는 토지 소유자는 매연, 소음, 진동 등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토지 자체의 지배 내지 이용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위에 영위하는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이익이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침해되었을 때 생활 이익의 침해를 토지 소유권의 침해와 동일시하여 토지 소유권에 터잡아 이러한 생활 이익의 침해 행위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1조 통풍, 정원, 조망 등의 교육 환경을 포함한 주거 환경도 넓은 의미의 토지 위의 자원으로 보고, 이러한 주거 환경은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만인 공유의 공동 자원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토지 소유자만의 독점물로 하는 것은 부당하고, 토지 소유자 상호 간의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상호 배려 의무를 부과시키고, 동시에 이러한 환경 이익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정당하지 않음으로써 사회 통념상 수행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 침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방해 행위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갖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해배제 청구권의 인정 여부입니다. 민법 217조에 의해서 매연, 소음,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서 생활 환경에 관한 권리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웃 상호 간에는 이러한 생활 이익의 침해가 침해에 대한 상호 배려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고, 이러한 상호 배려 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통상의 용도에 정당하지 못하게 토지를 사용해서 그 수인 한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침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주된 피해법이기로서 인격권에 관한 내용도 판단을 하였는데요. 매연,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생활방해나 1조 통풍, 정원, 조망 등의 주거환경의 침해는 토지 소유권의 침해 범주에서 넣어볼 수 있지만, 그 주된 피해법익은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이익으로서 이러한 주거환경의 이익은 그 법익의 성격으로 보아서 종래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초상, 신용권 등과 마찬가지로 인격권의 일종에 속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인격권은 지배권 내지 절대권적 성격으로부터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는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방해나 주거환경의 침해는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 내지 정신적 자유의 침해에 속하는 경우고, 이 경우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침해에 대해서 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되는 토지 소유권, 기타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있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바로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인격권에 터잡아서 방해 배제 또는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정리해 보면요. 이러한 인격권, 이 주거 환경의 침해에 관한 권리는 인격권의 일종이다라고 보았고요. 이러한 인격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는 방해 배제 청구권이 인정되는 권리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생활 방해나 주거 환경 침해로 인하여 이러한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방해 배제 인격권에 근거하여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한 부분에서 먼저 환경권과 방해배제 청구권을 인정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판단을 하였습니다. 먼저 재산권과 환경권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였고요. 그 다음에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지 이익형량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서 지역성, 피해법익의 성질, 사회적 평가, 사유재산 행사의 의도와 공공성, 선후관계, 회피 가능성, 예측 불가능한 손해 유무 등에 관한 수인 한도를 판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당해 사안은 교육기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를 하였습니다. 자, 먼저 이익형량 측면 보시면요. 환경의 부당한 침해 또는 생활방해 등에 관해서 앞서 본 환경이익 그 자체 침해로서 부당침해 방지권 또는 토지 등의 소유권 침해로서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쾌적한 생활의 침해로서의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등의 어느 권리에 근거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그 행사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타인의 사유재산권의 행사와 저촉되는 경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된다는 헌법 23조 1항의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 및 상린관계 등의 양자를 서로 조화시켜서 상호간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 따라서 헌법상 환경이익의 침해를 부당침해 방지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인격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어떤 것으로 보든지 사유재산권 침해와 충돌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정리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죠. 수인 한도의 판단 기준입니다. 수인 한도를 판정하는 요소는 양 당사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장소의 지역성, 피해자가 입은 피해 법익의 성질과 정도, 사회적 평가, 가해자의 의도와 사유재산 행사의 공공성, 양 당사자 중 누가 토지 이용을 시작했는지에 관한 선후관계, 가해자의 방해 조치 또는 손해 회피 가능성, 금지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손해의 유무 등 그 개별 구체적인 모든 사정을 광범위하게 종합한 이익형량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청구인이요. 헌법 제31조 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의 정신과 헌법 제22조 1항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 측면에서도 모두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판례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별 사항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개별 사항은 당의 이제 사실관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별적인 고려 사항들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지역성, 공동주택의 건축 경위, 그리고 현재 주위의 상황, 그리고 교육 환경의 침해와 태양의 정도인데요. 자, 판례에서는 이 내용을 상당히 길게 쓰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신다면 교육환경 계획법상 주거 구역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교육시설 보호지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당의 지역은 남쪽을 제외한 3면이 모두 학교 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통주택의 건축 경위를 보면 먼저 당의 건설업자는 10층 2동 2개의 동으로 10층으로 건설할 계획을 받아서 이제 승인을 받았었는데요. 이후에 24층 1개 동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 신청을 한 상태였고 당시에는 모두 다 분양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의 주의사항은 첨단 과학관
과학 정비가 이미 설치되어서 활용 중에 있었습니다. 교육 환경의 침해와 태양의 정도 부분에서 첨단 과학관에서의 교육 및 연구활동 침해가 좀 중요하게 다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경관 등의 파괴, 경관권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음,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피해도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 및 연구활동의 침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우리 법원은 이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첨단과학관 바로 정면에 24층 높이의 이 아파트가 현재 이격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완성될 경우에는 거대한 아파트의 건물이 공기의 흐름을 변형시켜 복사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자,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 대기의 현상과 크게 다른 관측지가 관측기기에 기록되고 이렇게 부정확한 관측 자료로서는 교수의 연구활동이나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아파트가 7, 8층의 높이에서 과학관의 정면을 가리게 되고 현재 20층의 골조 공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도 이미 설치된 위 기상 관측기의 작동에 다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 및 연구활동에 침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경관 등의 파괴 부분을 보시면요. 부지 내에 설치된 첨단과학관을 비롯한 중앙도서관, 교육연구관, 생물관, 사회관 등 여러 연구시설과 지원시설이 대학교의 전면 방향에서 바라보면 이 아파트 건물을 가리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교로서는 전체적인 경관을 크게 훼손당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수, 학생 등을 포함한 대학의 구성원으로서도 위 아파트 건물로 인한 시계의 장애 등 그 주변의 조망권을 현저하게 침해받을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는 부산대학교 내부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로 지어지고 있어서 아파트에서 학교 내부를 훤히 들여다보는 등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필수적으로 하는 대학의 교육 환경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로서는 초고층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불쾌감 또는 압박감을 받는 것도 교육 환경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적인 사안을 고려한 이후에 이제 우리 법원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익형량, 건축공사 금지 청구권의 취득 여부, 건축공사 금지의 범위, 그리고 피신청인이 주장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첫 번째, 이익형량 측면입니다. 교육환경의 침해는 그 피해가 금전적으로 평가가 곤란함은 물론 단순히 사후의 금전 보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침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래에 계속적인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하게 부당한 것임이 틀림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는 우리 이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이제 건축 승인 경위도 살펴보면서 원래 10층 아파트 두 동의 규모였는데 이것을 24층으로 설계를 변경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영업상 이익 측면을 최대한 고려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익 경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가 교육시설 보호지구에 속해 있던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부산대학교 입장에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정도의 증가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엄청난 증가로 인하여 그 바로 앞에 건축 중인 첨단과학관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한 교육 환경의 침해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조사나 환경영향평가 작업 또는 부산대학교 측과의 협의도 없이 그대로 공세를 감행한 것은 비록 설계 변경에 대한 관할기관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2항의 재산권의 행사에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유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성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의 정도까지 보여지면 물론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건축
건축공사 금지 청구권의 취득 여부인데요. 교육환경의 침해가 명백하고 그리고 토지가 통상 용도에 적당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신청인은 침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신청인에 대해서 건축공사의 금지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공사 금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부문의 각 층마다 5세대씩 건축 예정인 19층부터 24층까지 총 30세대의 건물 부분에 대한 공사를 금지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비록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에 19층과 20층의 각 건물 중 골조공소가 이미 완공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신층인으로서는 그 상태대로 현상을 유지함과 동시에 더 이상의 잔여 공사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골조공사를 마친 19층과 20층 건물에 대한 공사 금지도 함께 구할 수 있음은 물론 이 뒤에 보는 바와 같이 보존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한편 피신청인의 주장인 신의성실의 원칙 측면에서도 다시 검토하였는데요. 주택건설조직법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신청인 산하의 건설부 장관이고 같은 법에 의하여 동권한은 부산시장을 거쳐 각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 건축은 관할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사업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그 소유 영조물 시설인 부산대학교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인접한 토지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교육환경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건과 같은 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이 건축공사 금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이익형량 측면에서는 이러한 24층짜리의 건물을 설계를 이제 10층에서 24층으로 설계 변경하면서까지 이러한 재산권의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환경권도 충분히 보호할 만하다라고 보았고요. 그 다음에 건축공사 청구권이 취득된다고 보았고 건축공사 금지의 범위는 19층부터 24층까지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피신청인이 이게 이미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보아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지만 법원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소유 영조물인 부산대학교의 유지 관리에 있어서 인접한 토지와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적절한 해결책의 도모를 하여야 한다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신청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서 대법원 판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법원에서는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에 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이 되려면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 또는 조리에 비추어서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35조에서는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민법과 같은 또는 민법도 가능하며 또는 다른 환경상의 법률도 가능하지만 개별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 이러한 환경상의 이익 침해가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또는 예방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고 보았는데요. 판례를 보시면요. 인접 대지 위에 건축 중인 아파트가 24층이 완공될 경우에는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되고 첨단 과학관 옥상에 설치된 자동 기상 장비, 관측 장비 등이 본래의 기능 및 활용성이 극도로 저하되며 경관
건강과 조망이 훼손되고 조용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이 저하되며 소음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교육 및 연구활동에 방해를 받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부지 및 건물을 교육 및 연구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대학교 측으로서는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민법 217소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수인 한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수인 한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그다음 피해 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그다음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정리하면 헌법 제35조에서 우리 법원의 입장에서는요. 헌법 제35조에서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며 개별법상의 또는 관련 법령 또는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봤을 때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환경상 이익의 침해가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근거해서 방해 제거 또는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인 한도를 판단하는 요소들을 우리 법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